국밥집 딸년이 냄새나게 어디 우리 집하고 엮일라고. 어머니, 친정이 운영하는 국밥집 상견례. 명옥이 며느리 할인에게 국밥을 끼얹으며 말하였습니다. 수준 떨어지니깐 이 돈 먹고 떨어져 치료비나 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할인 아버지는 감히 내 딸을. 숨겨왔던 모습을 드러내고 복수를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한강변은 이 시간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강물 위로 다리 조명이 길게 늘어졌고 맞은편 아파트 불빛들이 물 위에 일렁였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아름다운 풍경이었겠죠. 하지만 정아린에게 그 야경은 그냥 퇴근길 배경이었어요. 예쁘다고 느낄 여유가 없었거든요. 정아린은 29살이었습니다. 하루가 남들의 2배였죠. 낮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리버그레이에서 일했습니다. 예약 관리, 룸 운영, 손님 응대까지 뭐든 도맡았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아버지 국밥집으로 뛰어가 마감을 도왔습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었어요. 눈 붙이는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할인이 리버그레이에 지원한 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가게를 키우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솥단지 앞에서 자랐지만 작은 가게가 왜 늘 제자리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면접날 할인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작은 국밥집도 돕고 있습니다. 큰 시스템을 배워서 아버지 가게에 돌아가고 싶어요. 합격 통보를 받던 날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리버그레이 대표 서명욱 씨가 직원 명단을 훑다가 할인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국밥집 딸, 냄새 배어 있으면 손님 다 쫓겠네.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아직 배울 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첫 룸 서비스에서 할인은 실수 하나 없이 해냈습니다. 손님 응대부터 동선까지 신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어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굳었습니다. 당황한 건지 불편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총괄 매니저 강우진 씨가 할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저 가볍게 수고했다는 말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할인은 행복했어요. 힘든 이중생활 속에서도 그 한 가지 믿음이 버팀목이 되어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리버그레이 야근을 마친 할인이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뜨거운 김이 훅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도식 씨가 사골 솥뚜껑을 급히 열던 참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솥에서 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도식 씨의 손등과 팔목을 덮쳐버렸어요. 피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물집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도식 씨는 아무 소리도 없이 싱크대로 걸어가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이를 꽉 악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 내일 상견례잖아. 목이 막혔습니다. 저 손이 얼마나 아플지 할인이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병원 가요. 지금이라도요. 이 손으로 40년 솥 잡았다.
지금 병원은 무슨. 도식 씨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이 붕대를 감아들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할인의 손이 조심조심 아버지 손목을 감쌌습니다. 그때 선반 위에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까맣던 머리의 젊은 도식 씨가 어딘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인은 잠깐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지난 세월이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붕대를 다 감고 나서야 도식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 화상보다 내 마음이 데일까 겁난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리버그레이 VIP룸 상견례 예약 내용이었어요. 할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아버지 화상 입었어. 상견례 장소 바꾸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은 이랬어요. 엄마가 싫어할 텐데 거기 냄새 나잖아. 냄새라고요. 할인은 가만히 말했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프잖아. 대답이 없었어요. 할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럼 우리가 움직이지 말자. 상견례 여기서 하자. 전화를 끊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환풍기를 풀로 돌리고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꿨어요. 테이블볼을 깔고 수저를 삶고 화장실 구석구석에 방향제를 뒀습니다. 작은 가게 안을 몇 번이고 돌아보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갔어요. 붕대 감은 손으로 도식 씨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 화상보다 내 마음이 데일까 겁난다.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새 그릇을 꺼내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본인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화났다. 내일 보자. 할인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우진 씨의 문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버지의 붕대 감긴 손이 보였거든요. 새벽 내내 닦고 또 닦은 가게 안은 그래도 제법 깔끔해졌습니다. 커튼도 새 것으로 바꿨고 테이블보도 반듯하게 깔았어요. 화장실 구석에는 방향제도 뒀고요. 할인은 가게를 한 번 더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국밥집 입구에 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코를 찡긋했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문틈에서 안을 훑어보더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상견례 장소라고요? 진심이에요? 할인이 얼른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화상을 입으셔서 이동이 어려우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미루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런 데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인은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엄마 그냥 앉아 하고 말을 꺼내려다 시어머니의 눈빛 한 번에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할인이 못 본 척 외면했어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자리에 닿자마자 손으로 테이블을 한번 쓱 문지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테이블이 끈적한데요? 위생검사는 받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도식 씨가 붕대 감긴 손으로 물컵을 들고 나왔어요.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시어머니 앞에 컵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컵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식 씨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 씻고 오셨어요?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컵을 다시 들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할인이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인이 국밥상을 차려냈어요. 사고를 몇 시간이나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뽀얗고 진한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할인을 한번 훑어봤어요. 정성? 급이 문제지.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입에 넣자마자 바로 내려놓았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쌍고기 쓰죠? 도식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좋은 재료만. 정직? 직업이 정직하다고 계급이 올라가요? 말이 끊겼어요. 남편은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남편 쪽을 한번 봤어요. 남편이 눈빛으로 참화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할인은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국밥 냄새 나는 집안이 우리 집 며느리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이 왜 이런 데를. 할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할인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끊었어요. 냄새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인생이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어요. 그릇이 기울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할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어깨까지 타고 내려왔습니다. 할인은 하는 짧은 소리만 냈어요. 비명도 아니었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이 막히는 소리였어요.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이건 치료비. 여기 100만 원 있으니까 알아서 써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폐가 흘러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들이 차가운 식당 바닥 위로 흩어졌어요. 사람가 100만 원. 할인은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온몸이 국물로 젖어 있었고 어깨에서는 열기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아파서였을까요? 그때 할인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할인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손을 뻗으려는 듯 한 발 내딛었어요.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도식 씨가 바닥에 돈을 줍지 않았어요. 할인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이끌었어요. 나가자. 두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할인의 어깨에서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도식 씨는 딸을 감싼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붕대 감긴 손으로요. 할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서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왔습니다. 할인의 젖은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할인의 어깨 위로 붉게 번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국물이 닿은 자리가 벌겋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도식 씨는 그걸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이었습니다. 할인은 욕실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지만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머리카락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할인은 벽을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기울어지던 그릇,
쏟아지던 국물, 그리고 시선을 피하던 남편의 얼굴. 샤워를 마치고 나서 하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 위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피부가 얇은 곳은 물집까지 잡혀 있었고요.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욱신거렸어요. 하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뻑뻑하게 마른 채로 그냥 서 있었거든요. 문 밖에서 도식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욕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연고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할인이 소파에 앉자 도식 씨가 조심조심 연고를 덜어냈어요. 붕대 감긴 손으로 딸의 어깨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화상 입은 딸을 치료하는 아버지라니요. 미안하다. 도식 씨가 낮게 말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식 씨의 손이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는 동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연고 냄새가 작은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어요. 한 박자 쉬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어깨 괜찮아?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미안한 척, 걱정하는 척,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아. 알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할인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당분간이요?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게 다예요? 할 말이 그게 전부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인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그 말이 사실상 이별 통보였거든요. 할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었죠. 며칠 뒤 할인은 리버그레이로 출근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동료 직원들이 할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누군가 귓속말을 나누다가 할인이 다가오자 조용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인은 느낄 수 있었어요.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할인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는 자리였어요. 정아린 씨, 어제 상견례 유명해졌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각자 하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오늘부터 홀 배치에서 빠져요. 주방 쪽으로 가세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요? 시어머니가 픽 웃었어요. 손님 앞에 서는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날부터 할인의 일이 바뀌었습니다. 홀 서비스 대신 주방 잡무가 쏟아졌어요. 식재료 정리, 그릇 닦기, 창고 청소까지. 신입도 잘 시키지 않는 허드렛 일들이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 없이 다 했어요. 이를 악물고 한 가지씩 해냈습니다. 오후에 VIP 손님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직원들을 불러 응대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할인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할인 바로 앞에서 다른 직원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인 대신이었어요. 할인은 그 자리에 서서 손님 응대를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아무 역할도 없이 그냥 서 있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모욕적이었어요. 한 동료가 퇴근길에 할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이 원래 저래.
근데 이번엔 더 심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도 아니었고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이었죠. 하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좀 도와줘. 답장은 이랬습니다. 나도 힘들어. 엄마 건드리면 더 커져.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하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나가도 업계에서 못 버텨요.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박이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리버그레이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입김이 얼마나 닿는지 하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날 저녁 사직서를 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을 줬지만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하리는 잠시 멈추고 쓴 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여기서 배운 건 사람 무시하는 법뿐이네.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더니 한번 훑어보고는 그냥 서랍에 집어넣었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할인의 3년이 서랍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편 그 시각 국밥집에서는 도식 씨가 저녁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솥을 닦다가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가락 끝에 봉투가 잡혔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어요. 상견례 날 바닥에 흩어졌던 그 돈이었습니다. 도식 씨는 봉투를 꺼내 한참 바라봤어요. 100만 원이 사람 값이냐?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도식 씨는 봉투를 지갑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건 나중에 돌려준다. 이자 붙여서. 그날 밤 할인이 국밥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잊자.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도식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잊자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리버그레이를 나온 다음 날부터 하리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채워 넣었습니다. 리버그레이 오픈 멤버 경력, 예약 시스템 운영, 룸 관리, 고객 응대. 3년 동안 몸으로 익힌 것들이었어요. 적고 보니 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든 받아주겠지. 하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10군데는 원서를 넣자마자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하리는 설레었어요. 옷을 다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지원한 가게 정보를 미리 공부했습니다. 첫 면접 날 아침 거울을 보며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하루 전날 연락이 왔어요. 죄송한데요. 내부 사정이 생겨서요. 이번 채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식당 사정이 갑자기 바뀌는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도요. 네 번째는 면접장까지 찾아갔는데 사장이 할인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자리에도 안내하지 않고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좀 어렵게 됐어요. 할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력서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옷차림이었을까요? 메일함을 열면 불합격 통보만 쌓여갔습니다. 하리는 그걸 하나씩 읽을 때마다
가슴이 작게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한 통씩 읽었고 나중엔 제목만 봐도 알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검토 결과 다음 기회에 그 첫 단어들만 보면 더 읽지 않아도 됐거든요. 20군데였습니다. 20군데를 넣었는데 단 한 군데도 뚫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업계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일했던 선배였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리나, 나 좀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너 요즘 취업이 안 되는 거 맞지? 응. 왜? 리버그레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거기 있을 때 레시피랑 매뉴얼을 빼돌렸다고. 하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믿기 싫어서 이렇게 연락하는 거야. 근데 꽤 여러 군데 얘기가 나가 있더라고. 조심해. 전화를 끊고 하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레시피를 빼돌렸다고요. 3년 동안 그 가게를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하린이 레시피를 훔친 사람이 됐습니다. 반박할 증거도 해명할 창구도 없었어요.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뒤였거든요. 하린이 서랍을 열었어요. 리버그레이에서 일하는 동안 직접 만들었던 업무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님 응대 방법, 예약 처리 순서, 룸 운영 체크리스트. 하린이 직접 정리하고 다듬은 것들이었어요. 이걸 들고 가면 누군가 믿어줄까요? 하린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덮었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문 앞에서 노트 한 권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볼까 잠깐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들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저장된 이름 앞에서 엄지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목소리를 또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결정적인 얘기는 도식 씨 단골 손님한테서 나왔습니다. 국밥집에 오래 드나들던 부동산 일을 하는 손님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낮은 목소리로 도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따님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도식 씨가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리버그레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계 지인들한테 그 아가씨 쓰지 말라고요. 도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손님이 자리를 뜬 뒤에도 한동안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긴 국자로 천천히 아무 의미 없이 국물을 저었어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얼굴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불길이 솟기 직전 불씨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처럼요. 하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어머님이 직접 전화 돌리는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부정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리는 전화를 끊지 않고 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뭔가 더 말해주기를, 어떻게든 해주겠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지더니 먼저 끊긴 건 남편 쪽이었어요. 뚝!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그날 밤 하리는 국밥집 운영 노트를 새로 펼쳤습니다. 분노를 쏟아낼 데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어요. 리버그레이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시스템 구성 방법, 테이블 회전율 높이는 법, 단골 손님 관리하는 방식. 배워서 나쁠 것 하나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안에서 건진 것들이었습니다. 도식 씨가 주방에서 나오다 딸이 노트 쓰는 모습을 봤어요.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딸 곁에 앉았어요. 화상 흉터가 남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손은 나으면 끝이야. 흉터 좀 남겠지만.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딸 인생은 어떻게 났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제 아빠가 나설 차례다. 할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위로해 주려는 말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도식 씨의 눈빛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빠가 나설 차례라고 했습니다. 할인은 그 말을 며칠 동안 곱씹었어요. 국밥집 아버지가 나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냥 딸이 힘드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하고 말하지만 사실 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할인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라. 국밥집 주방 안쪽, 평소엔 잘 열지 않는 창고 문 옆에 낡은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할인은 그게 거기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요. 도식 씨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번호를 돌렸어요. 자물쇠가 딸깍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건 서류 뭉치였어요. 두툼한 봉투 여러 개, 도장이 찍힌 문서들, 그리고 낡은 등기부 서류였습니다. 할인은 아버지가 꺼내는 것들을 눈으로 좇았어요. 법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토지라는 글자도 보였어요. 개발이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도식 씨가 서류 하나를 펼쳐서 할인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집 서류다. 우리 집이요? 국밥집이요? 아니. 도식 씨가 잠시 딸을 바라봤어요. 뭔가를 오래 숨겨온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리버그레이가 서 있는 땅 말이다. 그게 우리 법인 소유야. 할인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리버그레이요? 그 한강뷰 레스토랑이요? 거기가 서 있는 땅이 우리 거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거기서 배우는 동안은. 할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그동안 할인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새벽부터 솥 앞에 서는 국밥집 사장이었거든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단골 손님들한테 국밥 한 그릇씩 퍼주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금고 안에서 사진도 한 장 나왔습니다. 까맣던 머리의 젊은 도식 씨가 빈 땅 앞에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지금 리버그레이가 서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할인이 사진을 들고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도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 내가 젊을 때 샀지. 개발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럼 왜 지금껏 국밥집만요? 도식 씨가 잠깐 웃었어요. 이 국밥집이 진짜 내 자리였으니까. 할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더 묻기가 어려웠어요. 도식 씨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아, 장사 얘기 말고 사람 얘기하자. 전화를 받은 쪽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손님이 왔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반듯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도식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님. 할인은 그 호칭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요? 윤태성 씨였어요. 도식 씨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계사였는데 하리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태성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도식 씨가 내온 국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떴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 국밥을 먹어온 사람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그랬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오래된 신뢰 같은 것이었거든요. 도식 씨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구겨진 그 봉투였습니다. 상견례 날 바닥에 던져졌던 그 돈이었어요. 도식 씨가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딸 머리에 국을 부었다. 태성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봉투를 바라보다가 도식 씨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봉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눈빛으로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태성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뿌리부터 흔들어. 세무, 노무, 위생, 원산지, 공급망, 임대차, 할 수 있는 거 다. 태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에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익명으로 제보를 넣을 수 있는 루트, 법무팀과 연결하는 방법,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 하리는 그 얘기를 옆방에서 듣게 됐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문 사이로 파편처럼 들어오는 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버지가 단순히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뭔가를 진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도식 씨가 마지막으로 조건 2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린이는 절대 다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이름은 끝까지 숨겨. 태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를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도식 씨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손 더럽힐 일 없다. 아빠가 끝낸다.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며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못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괜히 더 크게 벌어지는 건 아닐까? 오히려 우리가 더 다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도식 씨의 얼굴을 보면서 하리는 이상하게 그 불안이 조금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저 눈빛은 겁먹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평생 솥앞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솥 밖으로 나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식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사골을 끓였고 단골 손님들에게 국밥을 퍼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솥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성 씨가 먼저 움직인 건 세무 쪽이었어요. 리버그레이의 매출 신고 내역, 직원 급여 처리 방식, 현금 거래 비율. 식당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크든 작든 빈틈이 생기기 마련인데 리버그레이는 그 빈틈이 꽤 됐습니다. 태성 씨는 익명으로 제보를 넣었어요. 누가 넣었는지 절대 알 수 없는 루트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리버그레이 회의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찔렀어?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직원들이 회의실 밖에 서서 눈을 피했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각자 하던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원들 얼굴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눈이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더 내려갔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싸늘했어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에게 의심받는 분위기가 가게 전체를 짓눌렀거든요. 노동청도 거의 같은 시기에 움직였습니다. 근태 기록,
급여 명세서, 외국인 직원 고용 서류 제출 요구가 들어왔어요. 서류 담당 직원이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알아서 처리해라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처음 이런 거라 알아서 처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평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직원들 초과 근무 수당이 빠진 달이 여러 번이었고 외국인 직원 서류도 미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태성 씨는 그 사이에 리버그레이 전직 직원들을 조용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다 그만둔 직원들이었어요. 대부분 억울한 게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월급이 밀린 달이 있었다거나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태성 씨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임금이 밀렸던 문자 메시지 혹시 남아있으세요? 통장 내역도요. 처음엔 다들 망설였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겠죠. 그런데 한 직원이 달랐어요. 부당하게 잘렸던 기억이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월급이 또 밀렸다는 내용이었고 시어머니가 다음 달에 줄게라고 답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당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자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방 쪽에서도 단서가 나왔습니다. 태성 씨 쪽 사람이 냉장고 안을 확인했더니 원산지 라벨이 이상했어요. 국내산이라고 붙어 있는데 포장지 안쪽에 다른 나라 이름이 찍혀 있었거든요. 유통기한 스티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날짜 위에 새 스티커를 붙여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건 위생법 위반이었고 원산지 표시법 위반이었습니다. 걸리면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납품업체 계약서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위반 조항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납품 단가를 임의로 깎아버린 기록, 계약서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한 내역, 해지 조항을 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리버그레이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건드려서 이런 거야. 처음부터 말렸잖아. 남편이 조용히 대꾸했어요. 엄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도 감당이 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시어머니가 집어던진 거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잠깐 멈췄다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요. 하리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국밥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오전에는 아버지 장사를 도왔고 오후에는 여전히 이력서를 다듬었습니다. 취업이 뚫릴 기미가 아직 없었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국밥집 개선안도 조금씩 써나갔습니다.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테이블 배치를 바꾸면 손님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 단골 관리하는 방식. 리버그레이에서 배운 것들이 손끝에서 나왔어요. 쓰다가 문득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기서 배운 거구나 싶을 때였어요. 그 가게가 싫었는데, 그 가게에서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픈 경험이 실력이 됐다는 게 이상하게 씁쓸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다행이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도식 씨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리버그레이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늦추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리창 앞을 지날 때
슬쩍 안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도식 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음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태성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1차 자료 확보 완료됐습니다. 이제 여론만 터지면 끝입니다. 도식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솥뚜껑을 열었어요.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자로 천천히 저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익을 때가 되면 익는 거라는 걸 평생 솥 앞에서 살아온 사람은 알고 있었거든요. 익을 때가 되면 익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조용히 심어놓은 씨앗들이 하나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요. 먼저 터진 건 식재료였어요. 리버그레이의 핵심 납품업체 두 곳이 거의 같은 날 납품을 멈췄습니다. 한 곳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었고 다른 한 곳은 내부 사정이라고만 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주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재료가 끊긴 거였습니다. 그것도 시그니처 메뉴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들이었어요. 주방장이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 재료 없이는 원래 맛이 안 납니다. 주 메뉴 2개는 오늘부터 못 내요. 시어머니가 주방장을 바라봤어요. 그게 지금 내 문제야? 내 실력이 문제지. 다른 걸로 어떻게든 해봐. 어떻게든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싸구려로 대체해요. 비슷하게 맞추면 되잖아. 주방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요리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재료가 바뀌면 맛이 바뀐다는 걸. 비슷하게 맞춘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요. 그날 저녁부터 메뉴가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2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불어났어요. 예전 맛이 아닌데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 자주 왔는데 이번엔 좀 실망했습니다. 단골들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실망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화를 내는 손님은 다시 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말없이 발길을 끊는 손님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약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하루에 한 건, 2건이던 게 어느 날은 10건이 넘었어요. 예약 담당 직원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적어 넣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는데 지울 때는 그냥 쭉 선 하나였어요. 화이트보드가 하얗게 비어가는 걸 보면서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게 없었거든요. 룸 예약도 줄줄이 파기됐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룸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차 있던 곳이었는데 그게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인 행사, 기념일 예약, 접대 자리, 전화 한 통으로 취소됐어요.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급여가 들어오지 않자 홀 매니저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 달 급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돼. 지난달도 늦었었는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홀 매니저는 그날 퇴근하고 나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출했어요. 나가면서 후배 직원 하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빨리 알아봐. 진짜로. 그 말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밖으로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업계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홍보를 도와줄 수 있냐고, 거래처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오래된 인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먼저 연락해 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한 발씩 뒤로 물러서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투자했던 거 있잖아. 그게 좀 문제가 생겼어. 무슨 소리야? 가게 돈을 좀 썼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게 돈을? 얼마나? 남편이 금액을 말하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우리 집을 말아먹어.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상대방이 그 돈은 임이라는 말을 하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 할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동네에서 꾸준히 운영해 온 가정식 식당이었는데 사장이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실 수 있어요? 같이 일해보고 싶어서요. 할인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혹시 또 취소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연락 주신 분 맞으시죠? 혹시 아직도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냥 면접 한 번 잡힌 것뿐인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문이 닫혔으면 이 작은 연락 하나가 이렇게 컸을까요? 그날 저녁 도식 씨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버텨. 이제 거의 끝이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식 씨는 대답 대신 국자를 들었습니다. 솥 안을 천천히 저었어요. 국밥이 다 됐다. 한 그릇 먹어라. 할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해줄 때가 되면 말해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아버지 옆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할인은 그 김을 맞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거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끝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방송이 나간 건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대였습니다. 화면에 리버그레이 외관이 잡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 위로 자막이 떴어요. 고급 레스토랑 원산지 둔갑 의혹 유통기한 스티커 교체 정황. 내부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라벨이 바뀐 식재료들, 유통기한 스티커가 겹쳐붙어 있는 포장지, 전직 직원의 음성 변조 증언도 나왔어요. 임금이 밀렸다는 내용, 문제를 제기했다가 찍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먹어봤는데 라벨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갔다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이상했는데 가격은 제일 비싼데 이런 짓을 했다고요? 처음엔 몇십 개였던 게 몇 시간도 안 돼서 몇천 개가 됐습니다. 공유가 됐고 퍼졌어요. SNS에서 자생적으로 번졌거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분노했어요. 그 시각 국밥집 카운터에서 도식 씨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2명이 같이 봤어요. 한 분이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집 맞지요?
사장님 딸이 이랬던데. 도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버그레이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면서 불어났어요. 손에 피켓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불하라, 영업정지라고 쓴 종이었어요. 예약 앱에는 별점 하나짜리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원산지 위반, 유통기한 조작이 따라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원들을 회의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말한 놈 찾아내. 누가 밖에 얘기한 거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원들 얼굴을 하나씩 훑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직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너 저번에 수상하게 행동하던데. 너 맞지? 그 직원이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닌데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CCTV 영상을 돌려봤지만 정작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거든요.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는 사이에 진짜 경위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게 안에 불신이 가득 찼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눈치를 받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결과가 나왔어요. 임금 체불과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추징금 예고 통보가 들어왔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두 명씩이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은 직원들이 월급 안 주면 저도 못 나와요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겠지만 사실 당연한 말이었어요.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베테랑 직원이 마지막으로 나간 날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그 가게에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서 반듯하게 접었어요.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앞치마를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카운터 위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명품 가게를 찾아간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가방을 팔아야 했어요.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오래된 명품 가방 몇 개를 들고 중고 매장에 갔습니다. 직원이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 브랜드는 잘 안 나가요. 이 모델은 오래됐고요. 다 합쳐서 5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하나에 몇백만 원씩 주고 산 것들이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들고 다닐 때마다 시선을 받던 가방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웃음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짓고 싶었는데 얼굴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방을 다시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리버그레이 안도 달라졌어요. 조명이 몇 개 꺼졌습니다. 전구가 나갔는데 갈아 끼울 여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홀 절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여전히 보였어요. 한강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빈 홀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는 그냥 유리창 너머 물일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태성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임대 계약 종료 날짜 확정됐습니다. 명도 집행 날짜도 그날로 잡혔어요. 도식 씨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넣어둔 옷이 있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채로 오랫동안 걸려있던 감색 정장이었어요. 도식 씨가 그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정장을 꺼내 들었어요. 손으로 어깨 부분을 한번 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어봤어요. 단추를 채웠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할인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넥타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조심조심 메어드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끝까지 메었어요. 도식 씨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간다.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명도 집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임대 계약 종료 통보가 공문으로 들어왔거든요. 법무사 사무실 이름으로 온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기한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 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읽고 또 읽었어요. 건물주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면 뭔가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대료를 올려주겠다고 하면 아니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주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습니다. 건물주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인 정보는 저희가 공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전해주시기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 그것도 저희 권한 밖이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성의 표시를 드릴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게. 법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소도 찾아갔습니다. 시청 민원실도 들러봤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봐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건물주가 누군지 나오지 않았어요. 법인이 워낙 겹겹이 막혀 있어서 이름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고 또 누웠다가 뒤척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며칠째 연락이 안 됐거든요. 채권자들 압박이 심해지면서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좀 알아봐. 건물주가 누군지 찾아봐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무슨 상황이야, 지금. 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들마저 없었습니다. 집행 당일 아침이었어요. 리버그레이 앞에 차량이 대기해 있었습니다. 집행 인력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현장 소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장이 돌아봤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임대료 올려드릴게요. 2배도 괜찮아요. 3배도 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요. 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건물주 측 지시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건물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건물주분이 오늘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온다고요?
직점이요?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였어요.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빌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 보따리를 고쳐들었어요.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인상을 좋게 보여야 했거든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골목 입구에서 검은 차량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음을 내디뎠어요.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반듯하게 고쳐들었어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보였거든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 조용한 눈빛, 오랜 세월이 담긴 얼굴. 정도식이었습니다. 국밥집 아저씨였어요. 선물 보따리가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잡으려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떨어진 채로 뒀습니다. 당신이 건물주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식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현장 소장이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그 두 글자가 시어머니 귀에 꽂혔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회장님이라고요. 국밥집에서 솥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이요. 딸이 냄새 난다며 비웃었던 그 국밥집 아버지가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진심으로 몰랐어요. 임대료를 더 드릴게요. 얼마든지요. 제발. 도식 씨가 말을 끊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뭐든 할게요. 모든 말씀만 하시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식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아봤거든요. 상견례 날 바닥에 던졌던 그 봉투였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던 그 돈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이거. 대답이 없었어요. 도식 씨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소장을 돌아봤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행 인력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매달렸어요.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요. 제가 어떻게든. 도식 씨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분노가 아니었어요.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단했어요.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도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은 나한테 꿇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멈췄어요. 내 딸에게 꿇으세요. 주변에 있던 집행 인력들이 일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골목 안이 조용해졌거든요. 멀리서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식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감색 정장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국밥집 앞치마였어요. 태성 씨가 연락을 해뒀던 거였어요. 할인에게 지금 오라고 주소를 찍어 보냈거든요. 할인은 가게에서 일하다가 연락을 받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풀 시간도 없었어요. 할인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한눈에 담았어요. 집행 차량, 서류를 든 사람들, 그리고 감색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아버지,
할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어요.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평생 솥앞에서 굽혀있던 그 등이 오늘은 곧게 펴져 있었거든요. 그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인과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야위어 있었고 화장이 번져 있었으며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였어요. 도식 씨가 할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할인 앞에 섰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어요. 할인도 알아봤습니다. 상견례 날 바닥에 흩어졌던 그 돈이었거든요. 도식 씨가 그 봉투를 할인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내가 끝내. 할인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떨림이 무서운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뭔가 비로소 끝나는 것 같아서인지 할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식 씨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더 버틸 힘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 무릎이 닿는 순간 통증이 왔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열도 아니었고 큰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힘이 다 빠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골목 입구 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취재진이었어요. 리버그레이 명도 집행 소식을 듣고 나와 있었던 거였는데 그 장면을 찍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인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고, 이상하게 허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이미 제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인 자신도 놀랐어요. 이 말을 이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아팠던 건 아팠던 거지만 지금 이 순간 할인이 서 있는 자리는 무너진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발로 살짝 밀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으로요.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가볍게 밀어놓은 거였습니다. 사람한테 던진 돈이에요.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뻗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행이 시작됐어요. 인력들이 움직였습니다. 리버그레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판을 내리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리버그레이라고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한강뷰 레스토랑이라는 문구가 그 아래 있었어요. 간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자리가 드러났어요. 오랫동안 간판에 가려져 있던 벽이었거든요. 빛이 바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판이 바닥에 내려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한강은 여전했어요. 오늘도 그냥 흐르고 있었어요. 가게가 있든 없든 간판이 내려가든 말든 한강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텅 빈 한강뷰가 남았어요. 도식 씨가 할인 곁으로 왔습니다.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이 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인의 앞치마 끝이 흔들렸어요. 도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나섰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날 지켜줬잖아요. 도식 씨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할인의 어깨에는 국물에 대인 자국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 손이 그 어깨 위에 얹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한강변 그 자리에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작은 간판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할인이 직접 써서 붙인 거였거든요. 아버지 가게를 살리겠다고 리버그레이 오픈 멤버에 지원했던 그 딸이 이제 아버지 새 가게에 간판 글씨를 쓴 거였어요. 국밥 플래그십이었습니다.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식 씨가 솥 앞에 섰어요. 평생 서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이 솥 앞에 서는 게 예전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다는 거였어요. 할인은 새 직장 첫날 아침에 앞치마를 맸습니다. 낯선 주방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약 시스템, 손님 응대, 동선 관리.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앞치마 색이 국밥집 앞치마와 같은 색이었어요.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할인은 그걸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출발점과 지금이 이어져 있었어요. 끊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냄새라고 비웃던 그 국물은 누군가를 살린 인생이었습니다.